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건조한데 바람도 강하게 불죠. 강원도 쪽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이병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연구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과학원의 이병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이번에 강원도 쪽에서 계속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또 야간에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제, 양양 산불 모두 해가 진 후, 즉 야간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점과 또 최근 강원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 속에서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전날에 발생한 양양 산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남 화순, 서울 금천, 경기 여주 등 3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예. 참고로 10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하루에 3건 정도 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이렇게 4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할 만큼 대기가 건조한 상황인데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강원도 영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대기가 아주 건조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균 습도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발화 임기점을 초과해서 불이 붙기 쉽고 그리고 불이 붙은 다음에도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산불이 나기 좋은 환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나마래도 건조한 날씨에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작은 비라도 오면 산불이 발생하는데 위험이 매우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5mm 정도 오면은 한나절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서쪽에서부터 비가 들어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예. 이 비가 지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도 영동 지역, 그러니까 강릉이나 이런 지역까지 갈 것인지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빠른 속도로 무섭게 불이 번져서 진화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양양의 경우 야간에 특히 진화대원들이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양양 산불 같은 경우는 해가 완전히 진 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공중 진화 헬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지상에서만 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와 같은 접근로가 없어서 진화대원들이 올라가기가 힘들었고요. 또 지형상으로는 능선 너머에 절벽이 있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예. 174명의 산불 특수 진화대와 약 100대가 넘는 정비를 총 투입했으나 약간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올해 초에 산불 때도 저희가 여러 차례 부장님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이번에 보면 피해 면적이 꽤나 넓었습니다. 축구장 30여 개 면적인 22.5헥타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피해 면적이 넓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봄철 산불보다는 가을철 산불은 피해 면적이 작은 것이 좀 특징인데요. 예. 가을 산불 치고는 좀 넓었습니다. 원래 이제 산불은 기상, 연료, 지형 3가지 인자의 영향으로 확산되는데 기상과 연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에 강수량이 없었고 또 바람이 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연료가 바싹 말라 있어 불이 쉽게 붙었고 빨리 확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진화 여건도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야간에 발생해서 공중 진화 헬기의 지원 없이 지상에서만 진화를 했어야 됐는데 지상에서만 진화한 것 치고는 그래도 야간에 적극적으로 진화를 해서 진화 효율이 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걱정되는 게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화가 완료된 상태라고 해도 산불이 다시 발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 재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산불 진화 후 3일 후 또는 길게는 일주일 후에도 남아있는 잔불이 재발화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산림청에서는 주불이 진화된 후에도
진화대원들이 현장에 계속 남아서 잔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네. 연기가 올라가면 즉각 진화하고 있습니다. 잔불 진화 후에 이러한 잔불 감시가 더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산불이 날 때 보면요, 원인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번에도 실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추정이 나오는 겁니까? 예,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지금 그 실화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산림청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감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 보일러 재를 화목 보일러의 재를 잘못 버렸다거나 아니면은 차량 화재가 비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난 그 화재가 숯불로 옮겨 붙는다거나 이러한 경향이 최근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산불 통계도 살펴보면요. 매년 한 546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자연적인 원인, 이제 번개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1년에 평균 2건에 불과합니다. 즉 99%가 대부분 다 인위적인 원인이고 실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그 강원 지역의 대형 산불, 올해 봄에도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 그때의 산불과 특징을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네, 올해 이제 3월에 그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그렇죠. 건국 이래 가장 재앙적인 산불을 겪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생활권에서 실수한 그 실화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또 바람이 불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마տն부 씨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적인 산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이 산불은 결국엔 발생 이후의 진화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산에 오를 때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인데요. 사람이 발생하는 산불은 개개인의 인식 전환과 철저한 예방 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간헐적으로 하는 쓰레기소가 용산 부산물 수확 등은 불법이고요. 특히 방심하면 언젠가는 산불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제가 초밥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쉽게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는 어느 순간 통제를 벗어나 산불로 이어집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재난이 마찬가지로 진화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 네 번째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향했습니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첫날에 국부 묘소를 참배한 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합니다. 둘째 날에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인 튀르키예의 찬전 기념탑에 헌화하고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원전 기술과 안전한 운영 능력을 토대로 튀르키예의 원자력 발전 역량 제고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의 튀르키예 신업 원전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UAE의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지난 20년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실적을 쌓았다며 튀르키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나라의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일본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친다는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가 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법의 지배를 강조하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문제에 무력 개입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는 내용의 사안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目标是要让高市早苗意识到问题的严重性，要求他改弦更张。当中国常驻联合国代表向联合国秘书长致函， 리숭 오스트리아 비인주재 중국 국제기구 상임 대표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일본이 또다시 군국주의로 가면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면서도 발언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いかなる事態が、存立危機事態に該当するかということにつきましては、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에서는 오히려 법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사회 질서의 유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동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가 회동할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사진 촬영 때 거리를 두면서 중일 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제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이 트럼프가 제안한 28개 항목의 평화 구상안을 세부 논의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금까지 회담 중 가장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대표단이 제네바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매우 큰 진전을 이뤘다며 지금껏 해온 회담 중 가장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보장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고 러시아 측과도 다시 얘기해야 하지만 기초적인 문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is was a very, very meaningful, I would say, probably best meeting and day we've had so far in this, making some changes, some adjustments in the hopes of furthering narrowing the differences. 우크라이나 측도 회담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자국의 핵심 요구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Very good progress and we are moving forward to the just and lasting peace. 젤렌스키 대통령은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에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매우 감사하다며 달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대표단은 미국에 자체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미국 안에 포함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포기를 거부하고 영토 교환 협상은 현재 접촉선을 기준으로 시작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군대를 평시 기준 80만 명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미국의 초안에 담긴 60만 명 상한선보다 큰 규모입니다. 나토는 군대를 영구 주둔하지 않되 폴란드에 나토 전투기를 배치하자고 제안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나토 집단 방위와 동등한 미국의 안보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처음 공개된 트럼프 평화안이 러시아 요구사항 위주로 채워졌다면 제네바 회담에서는 항목별로 조정 작업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도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인근 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전장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와 예상 밖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던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뉴욕시를 위해서 협력하겠지만 트럼프를 여전히 파시스트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거에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과거에 말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관련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당무위원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당무위에서 개정 논의가 완료되면 오는 2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개정 작업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을 실현하겠다며 공약사항인 1인 1표제를 추진해 나섰지만 당 일각에선 수기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야당은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규명을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 수사와 검사 항명 부분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자는 요구를 들어준 만큼 민주당이 특위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말에 이뤄집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후 진술하고 내란 특별검사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로 예고됐습니다. 매주 한두 차례씩 속전속결로 진행된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거로 추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문건을 받아 챙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며 일어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국무회의가 실은 윤 전 대통령의 2, 3분 동안 이뤄진 일방적 통보에 불과했다는 진술도 여럿 나왔습니다. 이걸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그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재판장이 직접 국무위원들을 꾸짖는 모습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한 전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에 해당 여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인 만큼 향후 다른 재판 결과에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에서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오늘 부사장급 이하 임원 인사를 실시합니다.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을 발탁하는 세대 교체 흐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변경 상장을 통해 순수 위탁개발 생산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식 거래도 재개됩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투자와 자회사 관리 부문을 나눠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만드는 인적 분할을 발표하고 회사를 쪼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2025년 IMF 연례 협의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앞서 IMF는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 세탁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이 3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4,000선 복귀 하루 만에 3,800선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거세지며 원달러 환율은 7개월여 만에 1,470원대로 급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죠. 지난달에 원화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 변동은 우리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외식 가격도 기름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최근에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조정을 받는 국면이 역력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AI 버블론이라든지 네. 금리를 낮추지 못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섞이면서 네. 조정을 받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조정 장세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유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일단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사실 10월 27일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 3일 4,221포인트로 역대 이제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리고 불과 3주 만에 지금 3,853포인트가 11월 21일이었죠. 지난 금요일. 예. 급락을 했습니다. 368포인트, 약 8.7%가 지금 빠진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좁혀지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AI 버블론이 다시 재점화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 날 그 미국 연준의 그 리사 쿡이라는 이사께서 이렇게 고평가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네. 네, 이날 사실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 자체의 실적이 나쁜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회계상 매출 채권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어요. 이게 이제 예. 작년 대비해서 100% 정도 급증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품은 팔았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외상 매출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이렇게 외상 매출이 갑자기 급증할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좀 부풀린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뭐 GPU 칩이라든가 반도체 칩의 문제가 아니고 이 칩을 사용하는 AI 기업들 그러니까 이 산업에서 과연 이제 그러니까 수지가 맞냐 뭐 이러한 이제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AI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생산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를 하지만 수지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주간 거래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네. 나스닥 시장에서. 그래서 글로벌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 반도체도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외국인들이 이제 역대급으로 매도를 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사실 환율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치솟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매도한 원인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것 때문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100%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11월 초 100%에서 3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지난 그 주말에 뉴욕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면서 다시 70%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미 연준 의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를 인하시킬 만한 경제 지표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안개 속이다. 안개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가는 게 네네네.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금리가 인하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 대출한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굉장히 압박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강제 청산 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청산하고 이제 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이제 빠지는 굉장히 주식, 채권, 코인, 금 이게 전부 다 동시에 다 빠지는 유동성 위기 조정 상태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네. 외국인이 역대급 많이 팔면서 환율도 치솟고 네,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지난달에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금융위기 이후에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네. 다른 배경을 좀 짚어주신다면.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가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거가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은 사실은 이렇게 지금 현재 11월 21일 다시 이제 1,475.6원으로 급등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실질 실효 환율을 한번 보면은 실질 실효 환율이 뭐냐면요. 물가와 교역국의 상황을 다 따진 한 나라의 화폐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다, 1,500원이다 하는 거는 그냥 명목 가치를 나타내는 예. 거고요. 실질적인 이제 실효 환율, 다시 말하면은 원화의 실제 가치, 구매력 이거를 보면은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때가 88.88이었거든요. 예. 이 이후에 16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정확히는 2009년 8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원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인 것도 있지만 원화의 가치 자체가 약세다, 네. 약해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로 매도를 하고 나가니까 단전히 환전 수요 급증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네. 외국인들은 한 달간에 15조 한 7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거든요. 주식을 팔면 원화를 받잖아요. 이걸 네. 다시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니까 원화 매도 압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외국인들만 나갔다면은 지금은 한국 투자자들도 같이 미국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 네, 서학개미들이죠. 그래서 3분기, 올해 3분기에만 서학개미들과 기업들이 외국의 해외 투자로 내보낸 그 돈이 1,158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조 원 정도가 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900억 달러만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순증이. 그러니까 순유출이 258억 달러가 되는 거죠. 우리가 3분기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344억 달러거든요. 예, 이게 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9조 원에 달해요. 예전 네. 같으면은 경상수지가 흑자이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는 그렇죠. 그런 걸 보였는데 지금은 이거를 능가하는 훨씬 많은 그 우리 달러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예.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달러 환율을 계속 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한미 금리 차이입니다. 예. 지금 한미 금리가 뭐 지금 어쨌든 우리 그 3.75, 4% 사이와 4%가 미국 금리고 우리가 2.75잖아, 2.5%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달러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자를 많이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달러를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그 추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원화가 인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자산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구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실효 그 환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네. 최근에 어떤 기업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관세 지났더니 이제는 환율이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업 뭐- 계획을 못 짜겠다고 그런 말씀을 네, 하시던데.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 네. 기업도 불확실하지만은 이런 환율의 변동은 사실 우리한테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네. 최근에 기름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물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물가에 이제 지금 이제 환율을 지나서 이제 물가를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이제 분석이 환율이 1% 정도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04% 포인트 정도 상승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율이 지금 약 9.3% 정도 급등했으니까 단순 계산하면은 소비자 물가가 0.37%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데 수출이 물가 변화가 뚜렷하게 지금 보입니다. 수출 물가가 10월에 4.1%, 그렇네요. 네, 여기에서 지금 수입 물가는 10월에 1.9%로 지금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수출 물가가 5, 9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거나 환율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영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수출 물가 같은 경우가 중요한 건 시차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환율 상승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월에 지금 환율 급등이 된 효과가 12월에 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당장 올겨울부터 장바구니 물가하고 난방비 등에서 고환율 청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아무래도 이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그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식료품도 대부분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가 수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식 물가로 전부 다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가는 수입 물가, 도매 물가, 소매 물가 이렇게 있는데 시차를 두고 이렇게 차례로 영향을 네. 미치니까요. 네. 결국엔 소비자 물가까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외식 메뉴 같은 것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가격 정보 포털 자료를 보니까요. 네. 칼국수 가격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네.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칼국수라고 하면 서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편하게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예. 음식 중에 하나로 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10,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상품이 이제 점심 이게 런치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점심 때 10,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야, 그렇게 안 보이네요, 이제. 예,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미 이제 1만 원을 넘은 곳이 굉장히 많고요. 칼국수 같은 경우에 4.91% 지금 증가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50.44%가 상승합니다. 2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오를까라고 하는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원재료 비용이 급증한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밀가루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뭐 에너지, 식용유, 뭐 전부 다 조미료 이런 거 전부 다 수입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수입 품목이다 보니까 이게 환율 영향을 직접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가 이제 원재료 비용 급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부담이라던가 최저임금 오른 것도 이제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에너지 비용 상승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식당 주인들이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고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고 이게 외식 물가로 좀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만원 칼국수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제 숫자이고요. 앞으로 환율 안정이 좀 선행되지 않으면 외식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네. 앞으로 시차를 두고 서민 체감 물가 더 오를 거고 네. 또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 이것도 분명히 물가에 네. 영향을 줄 것이고요. 네. 연말 물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이게 시차를 두고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 거가 수입 물가에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 지금 2월 달까지 이제 그 11월 달에 급등한 환율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지금보다 계속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이제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갈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중에 돈도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네. 물가가 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이 한국은행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이슈 하나 더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네. MBK 파트너스. 네. 지금 금융당국에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중징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네. 어떤 내용들 언급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네. 제재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제재 절차를 한번 보시죠. 제재 절차를 보면은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 그다음에 금융위의 정례회의 최종 확정 순서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면 통상 한 달 내에 제재심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중징계를 직무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잖아요. 사실 직무정지는 굉장히 큰 이제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첫 중징계 사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전례가 없는 일. 전례가 예. 없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예요. 그래서 금융사 임원에게 직무정지는 사실은 뭐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다라고 예.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MBK가 2015년에 홈플러스 인수하고 난 다음에 1조 원 이상을 배당으로 가져가고 예. 그다음에 주요 점포 부동산을 매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단기 그랬죠. 수익을 챙기면서 홈플러스 자체의 재무 악화는 굉장히 심화된 그러한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홈플러스를 사실은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수 후보 두 곳의 재무 상태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에 자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불건전 영업 행위와 내부 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라고 금감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MBK가 홈플러스에서 돈을 빼내면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그 중징계를 네. 사전 통보했고요. 사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일성한 그 표현이 MBK 파트너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재가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말로 대체 MBK 파트너스가 망친 회사가 한두 개냐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하고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MBK에다가 3천억 원을 출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가 확정되면은 출자 철회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국민연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수탁자 책임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철회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겠죠, 그죠? 그래서 또 투자자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출자의 철회 가능성이 큰데요. 국민연금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그 공공 그 연기금들도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예. 그러면 아마 연쇄적으로 다 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회생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누리호 4차 발사. 이번에 가장 중요한 요건, 아무래도 날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람과 번개, 비 등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발사는 미뤄질 수 있는데요. 발사 여부를 결정짓는 기상 조건은 무엇인지 김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누리호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람입니다. 실제 2차 발사 때도 돌풍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송 당일 고흥 나로도에는 순간 풍속 초속 16.7m의 강풍이 불면서 발사가 결국 하루 미뤄졌습니다. 예상됐던 날씨가 이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발사대에서 작업하는 인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결국에는 하루에 발사 지연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발사 당일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순간 풍속이 초속 21m를 넘으면 모든 작업은 즉시 중지됩니다. 돌풍이 발사체의 자세를 흔들거나 비행 궤도를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비행 경로에 번개가 관측돼도 전자부품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발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발사체가 견딜 수 있는 온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인데 11월 하순 고흥의 최저기온은 0에서 2도, 최고기온은 12에서 14도로 온도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누리호는 거대한 추진력으로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발사 당일 비나 눈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발사 33시간 전 누리호를 이동시키는 이동일에 내리는 비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발사장 들어가는 입구가 200m 되는 구간에 한 6도 정도의 경사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약간 미끄러져서 혹시나 발사체가 전복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땅 위의 날씨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발사체가 궤도에 안착할 때까지 국제우주정거장과 200km 이상 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 태양 흑점 폭발과 같은 우주 기상도 점검 대상입니다. 사상 첫 야간 로켓 발사. 밤에는 작은 기상 변화도 큰 변수로 다가오는 만큼 발사의 최종 문을 열어주느냐는 당일의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있죠. 공기업 강원랜드가 앞으로 10년 동안 3조 원을 투자해서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사행산업 이미지를 벗고 대규모 관광 레저형 복합 리조트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90년대 말 폐광지에 설립한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K트라 이름 붙은 종합발전 전략은 앞으로 10년간 3조 원을 투입한다는 게 핵심. 기존 건축물 옆으로 대규모 실내 도명시설을 구성해 호텔을 신축하고 카지노를 배치합니다.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해외와도 경쟁할 수 있는 시설로 꾸며 연간 1,300만 명이 방문하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강원랜드 하면 사실 떠오르는 건 카지노입니다. 지금도 연간 조 단위가 넘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카지노 테이블 200대와 슬롯머신에서 나옵니다. 앞서 정부 규제가 해제되며 카지노 영업장 규모 역시 더 커집니다. 내후년 말까지 테이블은 50대, 게임기도 250대 늘어납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한 이유인데 정부와 공기업이 사행산업을 육성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강원랜드 내부적으로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과의 경쟁이 직면한 더 큰 문제,
단순 카지노보다는 관광과 레저, 휴양을 아우르는 복합 리조트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웰니스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강원랜드만의 독특한 성장 전략을 담고 있는데 특히 비카지노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운탄 고도 등 주변 산림 지형을 개발하는 방안과 케이블카 신설, 주차장 확대 등도 추진됩니다. 기존 이미지를 벗고 경쟁력 강화에 나선 강원랜드. 앞으로 예정된 정부 타당성 조사와 다양한 카지노 규제를 포함해 무엇보다 강원랜드 자체에 대한 국내 반감을 줄이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한 140만 킬로와트급 신한울 원전 1호기의 터빈이 자동으로 정지됐습니다. 한국수락원자력은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출력을 높이던 중 여자기가 정지되면서 터빈 발전기가 자동으로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여자기는 발전기에 전자석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터빈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힘으로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원전은 지난해 8월에도 고장으로 터빈이 자동 정지된 바가 있고요. 지난 8월 25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가 지난 21일 발전을 재개해 출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를 살해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이스라엘군 항공기가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 아파트를 표적 공습해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으로 헤즈볼라 참모총장인 테러리스트 하이삼 알리 타바타바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바타바이는 2016년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로 지정돼 관련 제보에 $500만, 약 74억 원의 현상금이 내걸렸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중서부에는 약한 비가 지나는 가운데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정작 대기가 가장 건조한 동해안 지역에는 비 예보가 없어서 계속해서 산불 경계를 늦출 수 없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그리고 가을비 예보도 있다고요? 네, 오늘 나오실 때는 마스크와 함께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중서부에서는 약한 가을비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영동에는 산불이 잇따라서 발생하기도 했는데 비가 오면서 건조함도 덜 수 있는 겁니까? 네, 안타깝게도 오늘 조금이나마 비가 내리는 곳은 동해안을 제외한 중서부 내륙 지역입니다. 정작 대기가 가장 건조한 이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비 예보가 없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강풍까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밤사이 서풍을 타고 초미세먼지가 유입된 수도권에서는 현재 초미세먼지로 공기가 답답합니다. 앞으로 오전 중 그 밖의 중서부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악화를 하겠고요.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서도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강풍까지 부는 만큼 산림 근처에서는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셔야겠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서부에서는 오늘 오후까지 약한 가을비가 지나면서 건조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겠습니다. 다만 내리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1.1도, 대전 7.4도, 전주가 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4도가량이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광주 19도, 부산 20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5도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날이 예년보다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11월 24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